대출 원금은 이렇게밖에 안 빌려준대요. 왜냐면 한도액은 이건데, 5천에 DTI, DSR 40%면은 다른 대출이 없으니까, 5, 4, 20, 연간 2천만원, 20년에 나눠받으면 난 4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요거밖에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만 좀 알려드릴게요. 추진 배경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것들, 뭐 내용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이거 좀 위험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강화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자, DSI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LTV라든가 DTI 같은 제도를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LTV라는 것은 담보대출, 예를 들어 LTV가 50%다. 그러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은 5억이 한도가 되는 거고, DTI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득 대비해서 DTV가 예를 들어서 역시 50%다. 그럼 연봉이 여러분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까지만 빌려주는 겁니다. 연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2,500만 원 갖고 뭘 사요? 이게 아니라 연간. 그럼 내가 2,500으로 20년 상환으로 만든다. 그러면 2,500 곱하기 20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억이 되죠. 그래서 LTV 50%, DTI 50%인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5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LTV가 50%, DTI 50%인데 이번에 연봉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4천만 원에 50%면 2천이죠. 2천만 원에 최대 20년 하더라도 4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LTV 5억이고 DTI 4억이지만 결국은 교집합이니까 4억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연봉이 4천만 원인 분들은 5억 받을 그 재간이 없냐? 아니, 있긴 있죠.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짜리 모기지가 아니라 30년짜리 모기지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4천만 원 연봉에 50%니까 2천만 원씩 빌려주는데 30년짜리 하게 되면 최대 6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6억이지만 이번엔 뭐가 걸리죠? LTV가 5억까지였죠. 교집합 5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환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고. 그런데 지금 DSR이라는 건 뭐냐면 DTI 같은 것도 여러분들의 소득을 보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당연히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미 많이 받았다면 그거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DTI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원금과 이자,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 부분을 감안한 것이 DTI예요. 근데 DSR은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원리금을 적용을 하고 기타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적용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높은 분은 좀 씀씀이가 크겠죠. 그래서 내가 좋은 차도 뽑았어요. 자동차 할부금을 많이 내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카드로도 받았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있어. 뭐 핸드폰도 좋은 약정해가지고 그것도 좀 월 납입액이 남들보다 커. 뭐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차감하니까 한도는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SR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대출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R을 확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는 현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주택 요거에 대해서만 적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터? 2달 뒤인 21년도 7월 달부터는 전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전부 다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넘어가는 분들은 전부 다 DSR. 총 대출액 1억 원 넘어가는 분들은 전부 다 DSR.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당장 시행되는 거는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다가 바로 DSR 도입이 돼서 여러분들의 대출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1단계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 21년 2월 기준인데 뭐 지금은 수치가 더 높아졌겠죠.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대해 차주 단위 DSR 적용. 그러면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지하세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울의 집 사기가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의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니고 생각의 차이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차주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애가 아니잖아요. 다 어른이시고 성인이시고 하니까
내가 내 캐시플로우 짜가지고 얼마 정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거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더군다나 LTV DTI가 이미 작동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너무 애취급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냅도 그냥 대충 좀 풀어줘. 내가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할게. 무식하게 막 빌린 다음에 막 내 인생 이번 인생 한 방에 가보자 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포트폴리오 짜고 잘 관리하게 되면서 가계대출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정부가 다 해주고 있는 꼴이에요. 또 빌리면 위험하니까 내가 안 빌리게 뺏을게. 요런 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좋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될까봐 해준다. 근데 저는 과도하게 너무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판단 틀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각자 수준에 맞게 빌리는 거지 그걸 뭐 엄청 무식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지금은 170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1700조가 늘었는데 자산 가치도 늘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그때 내가 2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10억이 돼서 내가 4억을 빌렸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야 2억 빌렸던 사람이 4억을 빌렸대. 안 빌렸던 사람이 1억을 빌렸대. 늘어난 수치만 봐요. 자산 가격이 늘어난 건 안 봐. 아니 5억에서 2억 빌린 것과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4억 빌린 거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양호해졌어요. 대출이 늘었지만 자산 가치는 더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전혀 위험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가계대출 수치만 높아진 것만 보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또 그걸로 도배를 해요. 지금 가계대출 위험하다는 얘기 엄청 들으셨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산이 올라갔으면 가계대출의 절대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명목상 금액이 올라가는 거 당연히 맞죠. 근데 자산 가치 올라간 거에 비한 비율 자체가 월등히 올라갔다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그런 건 안 봐요. 물론 이제 GDP 대비한 것들은 약간 상승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은 크게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자산 가치 올라갔음에 따라서 당연히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 거죠. 자, 어쨌든 정부는 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DSR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전세자금 대출이라거나 예적금 담보대출이라거나 보험계약 대출. 환수하는 게 담보됐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예적금 같은 것들 여러분 1000만 원 예금 적금 넣게 되면 그 중에서 700만 원, 800만 원 빌려주면은 만약 여러분이 못 갚는다. 그럼 그냥 차감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 없는 거잖아. 보험계약 대출도 여러분들이 보험금 납입한 비중 중에 일부를 주는 거니까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임대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 이런 것들 DSR 적용하면 이게 정책이 안 되죠. 서민금융상품이라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협약대출이라거나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은 당연히 빼주게 되겠고 그 기타는 소액대출 300만 원 미만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주단위 DSR 적용 시 연소득 규모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DSR 적용 시 연소득 규모 및 대출 만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과연 나 얼마나 돼요?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이고 대출금리는 2.5%, DSR은 4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대출은 아예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태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뭐 거의 대부분이고 대출금리 2.5 지금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SR 40%를 가정합니다. 기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이랬을 때 2천만 원 연소득을 가지신 분이 DSR 40% 적용을 하는 거니까 다른 대출 없으니까 사실상 2천만 원에서 40%면 연간 8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꼴입니다. 그죠? 연간 800만 원 빌릴 수 있고 5천만 원인 분은 40%니까 5, 4, 20 연간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고 8천만 원이면 연간 3,200을 빌릴 수 있고요. 1억인 분은 연간 4천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연간 8천만 원인데 20년을 빌릴 수 있으면 8, 26, 1억 6천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2, 4, 4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고 이분은 6억 4천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천에 이건 8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1억 2,600이에요? 1억 6천 빌려준다면서? 4억인데 왜 3억 1,500이에요? 6억 4천인데 왜 5억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줘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되겠죠? 30년이면은 2억 4천을 빌려줘야 되는데 1억 7천밖에 안 빌려.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엑셀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처럼 연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원금은 이렇게밖에 안 빌려준대요. 왜냐면 한도액은 이건데 5천에 DSR 40%면은 다른 대출이 없으니까 5, 4, 20 연간 2천만 원 20년에 나눠받으면 난 4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거를 요거밖에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자 부분을 합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금을 합쳐서 이게 한도인 겁니다. 한도액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다. 그러면 상환이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3억 1,500짜리를 2.5로 빌려서 20년간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대출 원금에다가 2.5를 하죠. 그 다음에 만기 20년이니까 20년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대략 55%를 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해서 찾은 수치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3억 1,500을 빌렸을 때 첫 해에는 3억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겠죠. 근데 20년인데 1년 지나게 되면은 20분의 1만큼은 대출 원금이 일부가 상환됐으니까 3억 1,500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조금 줄어든 이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해에는 거의 이자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 되겠죠. 대략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여러분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3억 1,500에 제가 계산해 볼게요. 3억 1,500만 원에 2.5%면은 787만 원이 되고 요거를 20년간 하게 되면 원래는 1억 5,700이에요. 1억 5,7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자로 갚는 건데 이자가 8,600이라고 했던 것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환 이자와 대출 원금을 합치게 되면 총 상환액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도액이 4억이라면 여러분은 실제 대출 원금은 3억 1,500을 빌리는 거고 이자를 8,600 정도 갚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충 요 정도가 나온다. 그죠? 내가 한도가 1억, 나 1억 주초까지 빌릴 수 있겠는데가 아니라 이자 계산해서 조금 작다라는 거.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개념 이해되셨죠? 55%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쉽잖아요. 내 총 원금 대출에서 금리를 곱하면 연소득, 연이자에다가 만기 기간 다 합치게 되면 총 이자인데 곱하기 55% 정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년 나눠서 납부할 이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억 4천, 2억 3천 8백, 6억에 5억 9천 6백, 9억 6천에 9억 5천 3백, 12억에 11억 9천, 8억에 8억 100, 6억 4천에 6억 4천 100, 4억에 4억 100, 1억 6천에 1억 6천 60.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쉽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이거를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 뭐, 계산 방식을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대출을 구하실 때 되게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면 편합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해야 정확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찍든지 하셔도 됐겠죠. 내 연소득이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DSR 40% 적용되게 되면 만기 20년짜리 하게 되면 요 정도 빌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타 지출이 없는데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핸드폰 쓰고 뭐 어떤 그 차 할부금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카드론이라든가 기타 다른 뭐가 많겠죠? 그런 것들 다 빼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거 다 차감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야겠죠. 신용대출 관련된 것도 이런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금융위원회 들어가서 보도자료 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소득,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 예를 들면은 이제 전업주부다. 내가 뭐 없잖아요, 소득이. 근데 신용카드를 내가 연 1,500 정도 사용한다. 그죠? 사실은 소득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퇴직자인데 노령연금 받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그 소득을 추정하는 거고, 국민연금 월 20만 원 납부합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한 2,500 정도 벌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연소득을 추정해서 DSR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책인데, 비주담대라는 건 뭡니까? 주택 말고 기타 다른 상품군에 대한 대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지 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40% 적용, 지금 뭐 70%, 80%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40%를 규제해갖고 확 낮춰오겠다는 거고, 대신 실수요자들은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담대 LTV 규제는 다가오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었잖아요. 요거는 바로 이제 17일부터 시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젊은 친구들이 잘 보셔야 될 것들.
생애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젊은 층들은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분들인데, 당장은 소득이 확실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력이 짧으니까. 그래서 현재 소득으로 DSR을 산정하게 되면은 대출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냥 과소평가되기 쉽죠. 잠재력이 엄청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적용 대상이 뭐냐면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차주. 저때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는 같긴 한데 그렇게 되고, 왜냐면 만기가 길잖아요. 20년, 30년씩 하니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만 대출 용도가 됩니다. 즉, 내가 뭐 상가를 사고 싶은데요, 토지를 사고 싶은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준다.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대출 만기 범위 내 연평균 예상속으로 감안한 장래소득에서 장래소득 뺀다. 이게 개념을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 하나 설명드리면, 내가 연봉이 3,600인데 장래소득을 계산해봤더니 4,014만 원이 대충 예상이 됐더라. 내사소득 증가율이 23.3이니까 오케이 통과. 그래서 요거를 3,600과 장래소득 4,014만 원, 장래소득 3,014만 원 같이 연계해갖고 계산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3,600보다 당연히 업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대출 한도가 2억 2,600에서 2억 5,200으로 늘어났더라. 네, 한 2,600만 원 늘어났죠. 자, 대신에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젊은 층, 더 젊은 친구예요. 만 24세의 무주택 근로자인데 급여가 250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쭉쭉 계산했더니 예상소득이 이렇게 됐고, 대출 한도가 2억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4,850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가까이 상승했죠.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21년 7월에 이런 것들이 시행됩니다. 젊은 분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됩니다. 아까 우리 이 엑셀에서 보셨죠? 20년짜리냐 30년짜리나 에서 연소득 다 똑같고 다른 조건 다 똑같지만 원금이 확확 늘어나잖아요. 그죠? 많이 늘어나죠? 그죠? 예. 20년 뒤, 30년 뒤는 이제 나중 문제고, 당장은 지금 내가 원리 부담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릴수록 좋은데, 뭐 미국 같은 데 평생 모기지도 있다고 하죠. 여하튼 우리는 30년이 최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은행에서 35년짜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뭐 왜 없을까 안타깝다. 그거 길수록 되게 좋은데 없어진 거 맞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야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대출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이. 그래서 누구한테 제공하냐?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만 됩니다. 그거 아닌 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자금을 만 30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택 구매 결정은 사실상 30대 후반부터죠. 30대 중후반. 자본 축적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만 30까지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만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기대인데 3억 원 대출이자 2.75 시 월 상환 금액이 122만 원에서 늘리기만 하게 되면은 104만 원으로 한 20만 원, 월 2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Q&A 보면서 이해를 좀 더 돕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DSR 적용하게 되는 거는 대출이 좀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대출 내 집마을 지원을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주의를 강화하게 되면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역시 실수요자한테는 피해가 안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LTV DTI 10% 우대를 해주죠. 근데 원래 60% 70% LTV DTI가 30에서 40% 줄여놓고, 내지는 40에서 50으로 줄여놓고, 우대 조금 해주니까, 그래봤자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연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천이나 생애최소 9천 넘어가면 안 해준다. 그 다음 주택가격도 이거 뭐, 돈도 아니죠. 이거 다 이상 되니까 의미가 없다. 이래서 다 사주려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하여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집단대출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중도금 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 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 배제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집단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집이 철거되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흠집 좁고 새 집을 받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 받으니까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겠죠. 그 분담금에 대해서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 준비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보통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라고 하면 중도금 60% 정도를 만약에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 한 3억이었다. 그럼 3, 6, 18, 1억 8천을 대출 받는 거예요. 요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DSR 계산에 포함이 안 된다. 왜 포함 안 되냐면은 1억 8천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잔금 치를 때는 집단 대출이 아니라 개인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인 대출을 바꿔갖고 기존의 집단 대출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넣고 전세금으로 상환하든지 하여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잔금 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적용하면 될 뿐이다. 그래서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하지만 중도금 대출 시에는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외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대책 시행을 발표 2개월 뒤에 하는 거, 뭐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2달 뒤가 되다 보니까 발표는 미리 해놓고, 그러면 가계대출 시행 전에 선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대출을 더 어려워지니까, 마지막 대출을 땡겨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월달이니까 마지막 기회죠. 6월달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이지고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보시면 신고가보다 낮은 게 많잖아요. 그 말씀 한 200번 정도 드렸습니다. 종부세 부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6월 1일 전 잔금 조건이 지금 싸게 나오는 거니까 잡아라. 그리고 이번 하반기가 되면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못 판 분들은 그냥 걷어들일 거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겠죠. 거기다가 대출까지 안 되면 수요는 더 줄고 공급은 없고. 그러면 가격이 끔찍하네요. 지금 구입이 가장 마지막 적기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대출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